동아일보의 정성희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칼럼 쓰셨는데 칼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 교육감 이전에 자사고 폐지, 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공약 폐지의 이유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찬반이 자사고 폐지 쪽이나 외고 폐지가 훨씬 높습니다. 여론은. 이거가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요걸 살려야지만 이 학생들이 선발 효과라 정말 늘 학교가 교육을 잘 시켜서가 아니라 우선 애들 싹 뽑아가고 나머지 쭉정이만 일반고 보내니까 일반고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공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학원을 초등학교부터 열심히 다녀야 된다. 특히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지만 이들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이 사교육비를 늘린다.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 1년 맞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럼 그 역의 관계가 성립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자사고 외고를 폐지한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일반고를 모두 갈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 없어지냐. 자사고가 일반고가 살아나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사고를 없애서 애들이 다 일반고에 간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다 죽어서 애들 다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고가 저렇게 쇠락하게 된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사고의 이런 선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를 없앤다고 살아나기 않기 때문에 이 사교육이라는 거는 한 번 죽인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교육 형태에 따라서 이동하니까 그런 교육 정책의 속성을 잘 알고 정책을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의 칼럼입니다. 제가 사교육 이호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만든 학교고요. 정말 많은 정성들을 모아서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기여했던 데인데 유명한 사립학교니까 우리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 학교로 보냈어요. 한두 명 자식들을 보내니까 그 사립학교 옆에 학원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정말 돈을 모아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학교에 돈을 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면 그 옆에다 학교에 돈을 내지 않고 자기 자식만 키우려고 사교육을 해서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단해요. 결국 그 학교가 결국 유태인들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 사실 거의 황폐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사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만큼 먼저 키우고 잘 가르치겠다는 이 비뚤어진 모정이 결국은 경쟁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앤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정 의원님의 논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교육과 일반고가 황폐화된 것들의 책임을 정교조라고 말씀한 것 다시 좀 정정을 드리면 성과급제 같은 걸 반대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교조가 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출처가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국회 정상화가 사실상 합의가 됐다. 다행입니다. 야당도 발목 잡기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딜이 수면 아래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게끔 하는 것으로 빅딜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먼저 국회 운영위가 이 문제 놓고 어떤 사단이 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습, 익숙한 모습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이은 인사 실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책임자들은 연이은 인사 실패 논란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반적 한게 어딨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왜 늦게 들어와서 건설해야? 북한의 무인 정찰기에 뻥 뚫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누가 의사진행 발언이래?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늦게 들어와서 말씀하라고 누가 의사 발언을 해요? 지금 여기 누가 늦게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회의가 좀 정상적으로 설득입니까?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서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참 여담입니다만 민경욱 의원은 역시 앵커 출신이라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민경욱 의원 목소리는 또렷하게 귀에 꽂히는 성향이 있는데 이 난장판이 됐던 운영위와 국회가 물밑 합의를 통해서 정상화가 됐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죠?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중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웃었다. 국회를 정상화 돌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국회는 어제 이렇게 싸워놓고 물밑에서의 어떤 막후 협상을 통해서 오늘은 또 이런 모습까지 나올 수 있다. 원래 오후 2시에 저렇게 만나갖고 회동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던 건데 약간 늦춰졌고요. 그 덕분에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싸웠다가 국민의당이 전격 참여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조국 수석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운영위를 열어갖고 조국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키자고 하니까 여당이 강렬하게 반발한 거잖아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게 충돌하게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좋은 중재안을 낸 겁니다. 6월 국회에서 이것만 따로 떼갖고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현재 청문회 정국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일할 수 있게 사실상 좀 공간을 열어주고요. 7월 임시국회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보고 형태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업무보고 형태로 조국 수석도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따져 물어라 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라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고요. 이제는 오늘부터 청문회 일정은 일정대로 돌아가고 다만 여기서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게 추경심사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정리가 되면 정말 제대로 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측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건덕 부장님, 모처럼 국회 전문가시니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국회 정상화를 돌렸고 그 빅딜 조건이 7월 임시국회에서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방향, 물론 명분은 청와대에 대한 업무 보고를 국회의원들이 듣겠다라는 굉장히 품위 있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텐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반드시 나온다.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도리고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굳이 안 나오겠다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야가 합의했는데 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게 됐죠. 그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청와대 이런 인사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하게 돼 있고 민정수석은 원래 관례적으로 볼 때 국회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딱 헌정사상 지금 5번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근데 대부분 DJ 정권 때 한 사람 민정수석이 나와서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그다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당시의 민정수석 현재 대통령 그리고 또 다른 전해철 민정수석이 2번씩 나와서 5번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조국 수석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야당이 그럼 왜 이렇게 조국 수석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그것은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조국 수석이 결국에는 현 정부의 개혁의 어떤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공격하는 게 현재 정부를 흔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닮은 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개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도 소위 문재인과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까지 나오는 차기나 차차기 대선후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일부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동기라고 지금 너무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현 정부의 어떤 현 정부의 공격의 최고의 타겟은 그러면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여곡절 그때 또 막후에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국회를 정상화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청문회도 남아있고 추경도 있고 일단은 김무식 교수님 파란불이 좀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단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상화됐기 때문에 추경 문제만 협의를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티격태격 하다가도 저렇게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정치가 여전히 아직은 역동성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또 저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거리가 나와야 다음날 또 동지구쇼가 할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훈훈한 소식으로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